단상 위로 눈부신 조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희귀 변이종 난초 설화가 그 서늘한 빛을 받아 투명할 정도로 새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갤러리에 프라이빗 경매장 안은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귀부인들의 은밀하고도 탐욕스러운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그 화려한 중심에는 한껏 치장한 시어머니 최숙희와 제 남편의 내연녀 황보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이 그 고결한 꽃을 피워낸 진짜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아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갤러리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차갑고 건조한 법원 접수처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남편 백도진과의 이혼 소장과 그들을 향한 특수절도 및 산업기술 유출 고발장이 무거운 침묵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법률 대리인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서 빛나고 있을 그 난초의 유전자 소유권 주장 및 전면적인 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화면 중앙에 접수 완료라는 단호한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갤러리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웃고 있을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제 온실에서 훔쳐간 그 아름다운 꽃이 곧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아득히 거슬러 올라가면 제 20대는 온통 축축한 흙냄새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기고 간 것은 감당하기조차 벅찬 거대한 빚더미와 서울 외곽에 낡고 찢어진 비닐하우스 한 동이 전부였습니다. 또래의 친구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며 미래를 꿈꿀 때 저는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난초의 뿌리를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동양난을 배양하는 세계는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우아하거나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혹하리만치 예민하고 까다로운 생명들과의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미세하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 하나에도 수백만 원의 가치가 흔들리고 생사가 엇갈리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저는 그 비좁고 습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제 모든 젊음과 눈물을 난초의 배양에 바쳤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흙이 깊게 박혀 있었고 가늘었던 손마디는 굵어지고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운명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를 배신하고 짓밟았지만 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쏟아부은 땀방울과 피나는 시간은 기적 같은 희귀 변이종의 탄생으로 정직하게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10년이라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아버지가 남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고 초라했던 비닐하우스를 모두 허문 자리에 청년난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최첨단 배양소를 세웠습니다. 청년난원은 곧 한국 최고의 희귀종 배양소이자 식물 자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최고급 예술품 수집가들이 제가 피워낸 난초를 얻기 위해 몇 달씩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고아 소녀가 오직 자신의 두 손과 독한 집념 하나로 일궈낸 저만의 견고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백도진이 제 삶의 경계선을 넘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청년난원의 외부 유통망을 확장하고 홍보를 전담하겠다며 사업적인 제안을 핑계로 제게 접근한 남자였습니다. 항상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식물들과만 교감하며
고립된 삶을 살던 저에게 그의 말끔하게 재단된 정장과 다정다감한 미소는 너무도 낯설지만 치명적인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제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이제는 자신이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맹세를 어리석게도 믿었고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도지는 청년난원의 대외협력이사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고 매일같이 밖으로 돌았습니다. 저는 그가 농원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다닌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온실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고 배양하는 동안 그는 제가 피워낸 귀한 난초들을 무기 삼아 자신만의 화려하고 은밀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내 곁에서 나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뿐입니다. 결혼과 함께 제 고요했던 삶에 들이닥친 또 다른 불청객은 바로 시어머니 최숙희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의 굴레와 뼈저린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막대한 부를 일군 농원 주인과 결혼하자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던 기형적인 허영심과 탐욕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흠잡을 데 없는 경제적 능력에 기생하면서도 저의 비천한 출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조롱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운 좋게 풀떼기 몇 개 팔아서 졸부가 되었다는 것이 그녀가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제가 정성껏 키워낸 고급 난초들을 야금야금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인생 목표는 지역의 돈 많은 유지들과 권력자들의 아내들이 모인 폐쇄적인 사교 모임 난우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콧대 높고 배타적인 사교계에 진입하여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녀는 며느리의 피땀 어린 난초를 마치 자신이 직접 구한 귀한 선물인 양 귀부인들에게 상납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온실에서 가져가신 황금빛 변이종은 아직 뿌리 배양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예민한 개체입니다. 함부로 환경을 바꾸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항의를 할 때면 그녀는 특유의 서늘하고 오만한 목소리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예, 혜원아, 너는 어쩜 그렇게 속이 좁고 계산적이니? 내가 그깟 풀뿌리 몇 개 가져가서 인사를 좀 했다고 시어미한테 눈을 흘기고 드는 거냐? 이게 다 우리 도진이 기살려주고 근본 없는 내 격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려고 내가 밖에서 굽신거리며 고생하는 거 아니니? 천안 바닥에서 흙이나 파먹고 굴러먹던 버릇은 돈을 아무리 쥐어줘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더니 쯧쯧. 그녀의 말끝에는 언제나 저를 향한 깊은 경멸과 혐오가 끈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삼켜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제가 평생을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온전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금전적 손실과 언어적 폭력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최악의 오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일상의 균열은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난원의 가장 안쪽에는 저만이 출입할 수 있는 특별 배양실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채광의 각도까지 완벽하게 통제되는 무균실로 아직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최고가 미등록 변이종들만이 숨죽여 자라는
농원의 심장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양실의 상태를 점검하던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호흡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밤을 새워가며 공들여 교배하고 키워낸 희귀종. 세촉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 기억의 착각이거나 직원의 단순한 실수일 것이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변이종 두 촉이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관상용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정식으로 나가면 한 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특허 등록을 통해 막대한 부와 명예를 창출할 수 있는 청연난원의 핵심 자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는 대신 조용히 농원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해체하고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유통 기록과 한 달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밤을 새워가며 프레임 단위로 복원하고 분석했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감도는 모니터 화면에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배양실의 복잡한 보안 코드를 능숙하게 누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백도진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익숙한 솜씨로 가장 가치가 높은 난초들만 정확히 골라내어 특수 포장재에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콧노래를 부르는 듯한 여유로운 몸짓으로 제 피와 땀, 제 인생의 조각들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억장을 억누르며 도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빼돌린 최고급 난초들이 은밀하게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아트 갤러리였습니다. 그곳의 관장은 황보영이라는 37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세련된 외모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우아한 화술로 상류층의 예술품 거래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저는 미술품을 다루는 그녀가 대체 왜 등록조차 되지 않은 희귀 난초를 필요로 하는지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설계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자금 세탁과 뇌물수수의 사업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보영은 도진이 훔쳐온 희귀 난초들을 자신의 VIP 미술품 수집가들과 정재계 인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 거래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기 쉽고 자금 출처가 남지만 화분 하나에 수천만 원이 넘는 희귀 난초는 현행법상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난초를 이용해 권력자들에게 흔적 없는 뇌물을 먹이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과 사회적 권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의 순수한 식물 자산을 더러운 현금과 권력으로 세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는 그 난초를 공급해준 대가로 보영과 뜨거운 미래를 즐기며 제가 밤낮 없이 일해번 돈으로 비밀스럽고 역겨운 이중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농원을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욕정을 채워주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저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진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와 갤러리 내부 VIP, 룸의 음성 녹음 파일을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날이었습니다.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은 저는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너무도 익숙하고 경박한 목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최숙희였습니다. 그녀는 보영의 갤러리 VIP룸에서 최고급 차를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보영 관장님이 직접 내어주신 차라 그런지 향이 아주 기가 막히고 고급스럽네. 내가 진작에 우리 도진이를 관장님처럼 교양 있고
훌륭한 분이랑 짝을 지어줬어야 했는데 내 눈이 삐었지. 그 천박하게 흙이나 파먹는 고아년이 우리 아들 발목을 꽉 잡고 안 놔줘서 내가 아주 속이 터져요. 보영이 나긋나긋하고 교태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그래도 그 여자 덕분에 어머님이 난우회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으시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머님, 도진 씨가 그 농원 부지랑 독점 유통권만 제 쪽으로 완전히 빼돌려서 서류 정리 끝내면 그때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제대로 효도할게요. 시어머니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루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그 무식하고 냄새나는 년은 평생 비닐하우스 구석에서 흙이나 파먹고 살라지.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는 보영 관장님뿐이야. 내가 아주 든든해서 살맛이나. 이어폰을 빼는 제 손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분노나 배신감이라는 얄팍한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해일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절대적인 영하의 추위에 가까웠습니다.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이 나며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오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거울 속에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단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인간의 온기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식,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짓밟고 찢어발겨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한 연기를 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도진의 넥타이를 다정하게 메어주었고 주말이면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안부 전화를 걸어 용돈을 넉넉히 송금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순종적이고 멍청해 보이는 태도에 안도하며 더욱 대담하고 탐욕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더러운 소나기는 청년난원의 최고 걸작이자 제 인생의 전부인 난초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설화. 눈 속에서 피어나는 고결한 꽃이라는 뜻을 가진 그 난초는 제가 무려 10년의 세월과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해낸 기적의 변이종이었습니다. 투명할 정도로 새하얀 꽃잎과 핏빛처럼 붉고 선명한 꽃술을 가진 설화는 전 세계 난초 학계와 수집가들이 주목하는 전무후무한 개체였습니다. 가치를 감히 돈으로 환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도진과 수키가 이 설화를 훔쳐내어 다가오는 VIP 자선 경매에 보영의 이름으로 출품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영은 이 전설적인 난초를 경매에 내놓음으로써 상류층 사교계의 정점에 완벽하게 군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화려한 경매장에서 보영의 옆에 나란히 서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난후의 귀부인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설화를 가장 안전하고 쉽게 훔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열어두었고 야간 경비 인력의 순찰 시간을 그들의 범행 시간에 맞춰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감에 취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저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국내 최고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비밀리에 고용해 설화의 고유 유전자 지도를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특허와 모든 상업적 소유권을 오직
윤혜원이라는 제 단독 명의로 철저하게 법적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제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설화의 잎사귀 하나, 꽃잎 한 장도 거래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도록 완벽하고 숨막히는 법적 덫을 완성한 것입니다. 대망의 경매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숙희가 예고도 없이 농원으로 당당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고 과장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목에는 보영이 뇌물로 사준 것이 분명한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겹겹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원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향해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예, 혜원아. 내일 우리 나누회 회장님 댁에 정재계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더라. 네가 그 특별 배양실인가 뭔가 하는 곳에 꽁꽁 숨겨둔 하얀색 난초 있지 않니? 그거 내일 내가 가져가야겠으니 당장 온실 마스터키 내놓아라. 어차피 네가 여기서 키워봤자 흙먼지나 뒤집었을 텐데 내가 밖에서 좋은 분들께 선보여서 내 이름값도 높여주마. 그녀의 너무도 당당하고 오만한 요구에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화가 이 농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탁한 눈동자 속에는 며느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자신의 얄팍한 허영을 채우려는 추악한 욕망이 붉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장 깊은 온실의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에 공손히 쥐어주며 서늘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농원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꽃이니 어머니께서 직접 가져가시는 게 맞겠지요. 부디 상처 나지 않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 꽃이 어머니를 아주 높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열쇠를 낚아채듯 빼앗아 쥐고 의기양양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화려한 사교계의 정점으로 향하는 황금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도진 그리고 보영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할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직후 저는 곧바로 제 사무실로 돌아와 굳게 닫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를 끝내라는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제 심장 박동을 더욱 차갑고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와 변호사 그리고 제가 비밀리에 고용한 사설조사팀은 백도진과 황보영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며 완벽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백도진이 지난 3년간 청년난원의 특별 배양실에서 불법으로 밀반출한 희귀 난초들의 목록은 A4 용지 수십 장을 빽빽하게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가며 피워낸 생명들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황보영의 갤러리로 실어날랐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단순한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의 차량 이동 경로 갤러리 뒷문으로 화분이 반입되는 순간이 찍힌 고화질 보안 카메라 영상, 그리고 그 난초들이 VIP 고객들의 차량으로 다시 옮겨지는 모든 과정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황보영의 갤러리를 통해 이루어진 거대한 자금 세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술품 거래라는 합법적인 가면을 쓰고 뒤로는 등록되지 않은 희귀 난초를 뇌물로 활용해 정재계 인사들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화분 하나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제 난초들은 그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하고 추적 불가능한 화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남편의 이름과 내연녀의 갤러리 상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로 몸을 떠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지금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오직 저들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겠다는 차갑고 투명한 사리뿐이었습니다. 대망의 VIP 자선 경매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황보영의 갤러리는 그들의 탐욕과 허영을 축하라도 하듯 눈부신 조명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는 최고급 세단들이 끊임없이 미끄러져 들어왔고 붉은 카펫 위로는 화려한 드레스와 맞춤 정장으로 치장한 정재계 인사들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갤러리 건너편에 세워둔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농림부 소속의 품종보호 단속반 요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갤러리 내부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통유리창을 통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시어머니 최숙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보영이 사준 것이 분명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한껏 부풀린 머리를 한 채 갤러리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지역 유지들의 아내들로 구성된 나누의 회원들이 모여들어 아첨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숙희 형님, 오늘 경매에 나오는 그 전설적인 하얀 난초 말이에요. 형님 아드님 농원에서 특별히 기증한 거라면서요. 형님은 어쩜 그렇게 며느리 복도 많고 아들 복도 많으실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가야 구경도 못할 귀한 걸 이렇게 갤러리에 턱하니 내놓으시고 귀부인들의 가식적인 찬사에 최숙희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교만하고 과장된 목소리로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복은 무슨. 우리 도진이가 워낙 식물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 그런 거지. 그깟 농원 흙바닥에서 일하는 애가 뭘 알겠어. 우리 아들이 다 기획하고 우리 보영관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그 하얀 꽃부스러기도 빛을 보는 거지. 나는 우리 보영관장님처럼 교양 있고 예술을 아는 사람이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녀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통유리창을 넘어 제 귓가에까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황보영은 최숙희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며 우아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탐욕을 핥아주며 자신들이 이 화려한 세계의 정점에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딛고 서 있는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갤러리 내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단상 위로 핀 조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은색 벨벳으로 덮인 단상 중앙에 투명한 유리 돔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10년의 세월을 바쳐 피워낸 기적의 변이종 설화가 고결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투명할 정도로 새하얀 꽃잎과 핏빛처럼 붉은 꽃술이 조명을 받자 갤러리 안에서는 일제히 낮고 깊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마저 잠시 있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경매사가 상기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자선 경매의 대미를 장식할 최고의 걸작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백색의 변이종 설화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황보영 관장님과 백도진 이사님의 특별한 기증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작가는 5천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객석 곳곳에서 번호표가 경쟁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가격을 부르는 목소리들은 점차 이성을 잃고 탐욕스럽게 변해갔습니다. 2억 원, 2억 5천만 원. 최숙희는 자신의 허영심이 돈으로 환산되어 끝없이 치솟는 광경을 보며 황홀경에 빠진 듯 두 손을 모으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황보영 역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객석을 여유롭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고가가 3억 원을 돌파하고 경매사가 마침내 낙찰을 알리는 나무망치를 높이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갤러리의 육중한 흑단목 철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망치를 쥔 경매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갤러리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은 채 천천히 갤러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단속반 요원들이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도열하듯 따라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샴페인 잔으로 가득했던 갤러리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길을 내어주었고 저는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인파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단상 위에서 저를 발견한 최숙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보영의 팔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황보영 역시 여유롭던 미소가 산산조각이 난 채 경악 어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백도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혜원아,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그는 억지로 미소를 꾸며내며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갤러리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객석을 가득 메운 정재계 인사들과 귀부인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서 있는 최숙희와 황보영을 차례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갤러리 구석구석까지 서늘하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화려한 경매를 망치게 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수억 원을 주고 사려는 저 아름다운 꽃은 누군가의 숭고한 기증품이 아닙니다. 저 꽃은 제 온실에서 불법으로 절도된 작물입니다. 작물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최숙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흙발로 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끌어내지 못해.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어 그 안에 든 문서를 단상 위로 던지듯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설화의 유전자 특허 증명서와 식물신품종 보호권 등록증이었습니다. 이 난초의 이름은 설화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 배양해낸 청연난원의 최고 자산이자 오직 저 윤혜원 단독 명의로 유전자 특허가 등록된 생명입니다. 여기 있는 백도진과 황보영은
제 온실의 보안을 뚫고 이 꽃을 훔쳐내어 여러분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최숙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온실에서 훔친 꽃으로 언제까지 귀부인 행세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 서늘한 한마디에 최숙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던 체면과 자존심이 수백 명의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나누의 귀부인들은 오물을 본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최숙희에게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어머 세상에, 며느리 물건을 훔쳐다 팔아먹는 도둑년이었어. 어쩐지 근본도 없는 노인네가 갑자기 비싼 걸 들고 나온다 했지. 천박하기 짝이 없네. 그들의 경멸 어린 속삭임은 최숙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백도진과 황보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백도진 씨, 황보영 씨, 두 사람을 특수절도 및 산업기술 유출,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가닥 소리가 갤러리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황보영은 현실을 부정하듯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고객들이 누군지 아냐고. 당장 변호사 불러. 하지만 그녀의 VIP 고객들은 이미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갤러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화려한 인맥과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백도진이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갤러리 뒷문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는 숨겨진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몰래 청년난원의 부지 소유권과 독점 유통망을 경쟁사인 대형 농업법인의 통째로 넘기기 위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수십억 원의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숨을 헐떡이며 갤러리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비밀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경쟁사의 대표가 계약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도진은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표님 당장 도장부터 찍읍시다. 돈은 준비하셨죠. 하지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도진의 숨통은 완전히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경쟁사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최대 식물 경매 신디케이트의 대표이자 업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개로 불리는 신태경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는 신태경의 양옆에는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신태경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도진의 이면 계약서를 집어들고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백도진 이사, 당신 참겁도 없군. 감히 윤혜원 대표의 땅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넘기려 하다니. 도진은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신 대표님이 여기는 어떻게?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대표님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신태경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진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도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태경은 도진의 얼굴 위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 내 놈이 윤 대표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순간부터 이건 내 일이 되었다. 도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덜덜 떨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신태경의 눈동자 속에는 20년 전의 아득한 기억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신태경은 사업에 실패하고 막대한 빚을 진 채 길거리에 나앉은 파산자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며칠을 굶주린 채 얼어 죽어가던 그를 발견하고 거두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낯선 사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이고 비닐하우스 한 켠에 온풍기를 틀어주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베푼 대가 없는 온정과 흙냄새, 나는 비닐하우스의 온기는 신태경이 아시아 최고의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구원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신태경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조용히 제 뒤를 지켜보며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신태경은 품에서 두꺼운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건 내 놈과 황보영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 세탁장부와 비밀 계좌 내역이다. 내가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바닥까지 긁어모았지. 이제 내 놈은 횡령범을 넘어서 국제적인 자금 세탁 사범으로 평생 감방에서 썩게 될 거다. 도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신태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혜원이에게 한 번만 말 좀 잘해주십시오. 하지만 신태경의 경호원들이 자비 없이 그를 끌어내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화려한 갤러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상류층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백도진은 수십억 원대의 횡령 및 산업기술 유출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구속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자신이 훔쳤던 난초들보다도 못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보영의 갤러리는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그녀에게 뇌물을 받았던 정재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워 그녀를 철저하게 꼬리 자르게 했고 그녀는 막대한 추징금과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맛본 것은 시어머니 최숙희였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집착하던 난우회에서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귀부인들은 그녀가 선물했던 난초들이 모두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그녀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진이 구속되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자 최숙희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가 몸에 두르고 있던 명품과 보석들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습하고 냄새나는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열등감 속에서 살다가 잠시나마 맛보았던 화려한 권력의 맛은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단칸방 바닥에 앉아 허공을 향해 자신이 아직도 난우회의 귀부인인 것처럼 중얼거리며 미쳐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청년난원에는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신태경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아 농원의 규모를 아시아 최대 수준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농원의 가장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에 새로운 온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청년원예치유센터였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며 영혼이 부서진 여성들을 위한 조용한 안식처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온실 안에서 상처 입은 여성들은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난초의 뿌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밝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들 사이를 거닐며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촉감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상처를 덮어주는 무한한 온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온실 창밖으로 푸르게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낡은 비닐하우스나 값비싼 난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짓밟히고 꺾여도 다시 흙을 딛고 일어서는 법, 가장 깊은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도 기어이 새하얀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소리 없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설화의 하얀 꽃잎이 마치 제게 수고했다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